그저 남들처럼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 때 마주보고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겐 그저 하루의 한순간이지만 저와 같은 사람에겐 제일 간절하고 꼭 얻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병원비, 간병비 모든 것이 벅찼던 20대 초반의 한 청년. 결국 아버지를 방치했고 그 결과 아버지는 굶어서 사망했습니다. 아들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됐고 4년형이 항소심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건 취재했던 탐사 전문 매체, 탐사 보도 전문 매체 셜록의 박상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상규 기자는 저보다 한 살 어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립니다. 제가 머리가 빠졌지만 늙어 보이지만 어립니다. 네, 사실 뭐 너무 사실은 마음 아프고 무거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조금은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진지하지 않아서 가볍게 시작한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원래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폐륜. 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들여다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 폐륜이란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박상규 기자가 찾아내신 거죠. 좀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이 사건이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 8월 13일 날 일부 매체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폐륜 아버지를 굶겨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아버지를 전혀 간병하지 않았다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그걸 처음 봤을 때 보통 사람이 아버지를 그냥 죽이지는 않지 않나. 네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물론 이 청년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청년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좀 궁금해서 제가 취재를 해봤고요. 네네. 취재해본 결과 이 친구는 이분은 22살의 청년이었고 군입대를 앞두고 휴학한 상태에서 21살이었습니다. 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었는데 직업이 없고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그러면서 병원비 2천만 원이 나왔고 그것을 낼 수 없어서 다른 삼촌이 내줬고 결국 이 청년은 아버지가 쓰러지고 약 8개월 투병하는 동안에 가스가 끊기고 월세가 밀리고 전화기가 끊기고 결국에 나중에 쌀값도 떨어져서 2만 원도 다른 사람한테 빌려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까지 간병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 거죠. 네. 그 상황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몰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8일 정도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관계로 보자면. 근데 그게 아버지가 들어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쓰러진 날짜가 작년 9월 달이거든요. 네네. 9월이고 병원비 때문에 치료가 더 필요했지만 병원비를 도저히 낼 수가 없어서 퇴원한 날짜가 올해 4월 23일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 어느 날 계속 좀 며칠 동안 간병하다가 도저히 간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왜냐 쌀값도 없었기 때문에 가스 끊기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서 사지가 거의 마비되셨지만 네네.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셨거든요. 어눌하지만 네네네. 그때 아버지께서 이제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리고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때로는 물론 아버지께서 배고프다라고 요청 같은 사인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좀 그걸 외면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께서는 그런 말을 하긴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부를 테니까 내 방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아들한테 약간의 어떤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아버지도 온몸이 거의 마비됐고 아기처럼 기저귀를 찾고 타인이 대변과 소변을 치워야 했고 폐렴이 일어난 호흡곤란 누군가 곁을 지켜야 했다. 욕창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누운 자세도 바꿔줘야 했다. 자, 이렇게 좀 극단적인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가스, 수도, 전기 다 끊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구인지 선배인지 뭐 문자로 쌀 사게 2만 원만. 예. 그 이제 삼촌한테 보낸 문자였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인간적인 안타까움이나 이런 거가 너무 그런데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좀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니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데 복지 서비스가 좀 찾아가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 어디 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뭐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일단은 이 청년이 병원 아버님께서 이제 투병 생활을 했을 때 병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 너무나 성실하게 병원비를 납부해서 가난한지를 몰랐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병원비가 청구될 때마다 삼촌이 마치 밀리면 큰일
병원이라도 나는 듯이 자기 퇴직금을 정산해서 계속 납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그렇게 어쨌든 가난한 청년인지 몰랐다 얘기를 하고 네네. 동사무소에서도 대한민국의 어쨌든 복지국가가 복지 제도가 많이 마련돼 있지만 네. 가난한 사람의 당사자 신청주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가난하니까 좀 도와달라 어렵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도와주는 시스템인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22살인 거죠. 네. 행정기관을 찾아간 적이 거의 없었고 네, 어떻게 네. 사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죠. 참 이게 영화 드라마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면 예. 그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제가 이렇게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거기에 주인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그 아저씨가 겨우 그걸 알려줘서 네. 신청을 해서 그 병든 할머니를 조금 더 이렇게 잘 모실 수 있는 이런 장면을 보는데 예. 설마 그럴까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뭐냐면 이게 안타까운 게 법원에서는 왜 그동안 네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외부라든가 국가한테 주민센터 찾아가서 호소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주민센터 센터장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것은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다. 실제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찾아와서 말하기 되게 주저하고 어려워한다. 어느 누가 내가 어렵다 가난하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누가 달갑겠냐.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찾아와서 호소를 안 한다. 네. 그것이 그게 진실이고 보통 사람은 이거 잘 모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저는 드라마에서 이거 지나치게 아주 그 좁은 사례, 희귀한 사례를 가지고 나의 아저씨에서 나왔던 게 아닐까. 신청할 줄 몰라서 예. 복지 서비스를 못 받아요. 거기서도 주인공이 예, 그 맞습니다. 아이유가. 예, 그렇죠. 근데 이 청년도 똑같이 복지 서비스가 우리나라는 지금 신청주의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또 역으로 보자면 신청은 국민들의 권리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예.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꼭 신청주의로 묶어둬야 되나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돼야 좋습니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는 걸 꺼려하는 상황이 있어서 일단 발굴을 많이 합니다. 국가에서 요즘 발굴주의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네네. 전기 말씀하신 대로 전기, 가스, 수도가 끊기면 그 명단이 주민센터로 자동 통보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의 아버님 명단도 가스가 끊겼을 때 주민센터 통보가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네. 통보가 되고 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이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이 청년은 구속된 상태였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된 날짜가 5월 8일이었고 올해요. 네네. 그리고 이 청년도 5월 같은 날 체포돼서 경찰서 갔는데 네. 주민센터에서 조사를 시작한 날짜는 5월 10일입니다. 결국 시차가 있었네요. 모든 게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서야 인지를 한 거죠. 주민센터에서는. 그러니까 뭐 주민센터 보고 일방적으로 니들 왜 이렇게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네. 그렇게 말하기도 현재 살짝 시스템에. 좀 어려운 점도 있고 근데 또 하나 맹점이 또 하나 함정이 네네네. 있습니다. 뭐냐면 자 그럼 이 친구가 주민센터에 가서 호소를 했으면 삶에 큰 도움이 됐을까? 사실은 또 여기 또 함정이 하나 있는데 네, 어떤 거의 건가요?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 이 친구는 이 청년한테는 병원비가 무려 2천만 원이 청구가 됐는데 그렇죠. 2천만 원 청구됐는데 그중에 약 1,500만 원 정도가 일명 비급여 항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거. 간병비 포함해서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 항목 포함해서 무려 1,500만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국가에서 만약에 내가 어려워 도와줘 했을 때 얼마 도와줄 수 있을까? 네. 긴급 생활자금, 의료비 다 합치면 정도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300만 한 달에 원. 아니다. 일시적으로 300. 일시적으로 300. 300이고 긴급 의료비 지원. 예, 300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뭐 생활 어렵고 아버지 장애인이시다 해가지고 또 지원 받을 수 있는데 다 합쳐봤자 그게 1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당장 되느냐? 또 시간이 심사하고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예. 자 그럼 100만 원도 나온다 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분한테는 아버지 간병비만 한 달에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또 월세가 이분이 한 달 30만 원을 월세를 내야 월세 됐거든요. 내야 되고. 그 아버지 콧줄 비용, 식사 예. 비용, 다른 비용들은 더 많이 나오죠. 또 네. 이러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 그 이유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급 항목 그리고 간병비가 국가의 도움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간병도 뭐 이번에 있을 때는 일부 간병도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보험급여 예.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퇴원을 해서
예. 집에 있는 동안에 간병은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제도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또. 예. 그러니까 가정 간병이 안 돼. 가정 간병은 보험 급여 안으로 안 들어온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역시나 또 비급여 문제네요. 비급여가 너무 많네요. 2천만 원 중에 1,500이면. 1,100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너무 허탈한 거죠. 네. 국가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자체는 정말 전 세계가 배우러 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진 다음에 수술비 포함해가지고 응급치료비, 치료비, 뭐 입원비 다 했더니 비급여 항목이 무려 그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네. 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였죠. 참 이거는 이 비급여 부분을 어떻게 할지 비급여를 사실 많이 줄여갖고 예. 그다음에 또 민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커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노력도 있고 하는데 너무 가난한 분들이 무슨 뭐 그런 의료비 보장보험에 들어갈 수도 없고 네. 하니까 비급여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사회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 법적인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 어쨌든 예. 사회정책적인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게 이제 그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 예. 이게 뭐 완전히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발굴이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 발굴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하나는 4년 1심에서도 4년 2심에서도 4년을 예. 받았어요. 예. 이게 이제 존속 사례. 법률가로서 존속 사례는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근데 뭐 저기 앵커님께서 변호사시니까 또 네. 잘 아시겠지만 네. 이 청년한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존속 되겠죠. 살인죄가 적용이 됐죠. 근데 이제 네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 살짝 애매하다고 검사도 약간 그런 고민을 애매합니다. 했었어요. 유기치세냐 살인이냐 이 부분에서 애매하죠. 예.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건 뭐냐면 부작위는 작위하지 않은 겁니다. 뭔가 아무것도 안 해서 살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무 아들이니까 자기 존속에 대해서 먹을 걸 드리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 부작위했다. 그래서 살인이다. 예. 근데 방치해서 살인의 그 죽음에 이르는 거는 유기치사라고 하니까 그냥 방치해서 죽음에 이른 거냐 아니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네. 그냥 내가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돌아가시도록 하겠어 라는 고의가 있었느냐가 아마 쟁점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쟁점이었고 네. 제가 너무나 아쉬웠던 부분은 1, 2심과 2심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네. 이걸 굉장히 좀 다퉜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뭐냐면 이 친구가 이 청년한테 정말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느냐 이 아니면 부분이겠죠. 네. 어쩔 수 없는 어떠한 그 방치였느냐. 그게 좀 약간 쟁점이 돼서 다툼이 돼야 되는데 네. 아쉽게도 이분이 좀 그 국선 변호사 1, 2심 맡았었는데 네. 쟁점이 별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이 청년은 아버지를 자기가 죽음에 이르겠다는 죄책감 때문에 적극적인 항변이라든가 본인이 그걸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굉장한 심리적으로 위축됐거나 우울증 같은 그런 오락가락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당연히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생각이 당연하죠. 들어요. 아버지 죽음에 이르겠으니까 이 청년 네, 나이도 어리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것들이 정신적 감정이라든가 심리 감정 그런 것들 전혀 없이 1심과 2심에서 너무나 그냥 간단하게 이 청년의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게 죽을 줄 알았다. 내가 밥을 안 주면 그걸로 살인의 고의가 바로 인정이 됐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도 꽤 그렇긴 법적으로는. 합니다. 예. 어쨌든 이건 뭐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물론 대법원에서 이제 법리상 다툼이 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윤건영 민주당 의원 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보통 얘기되는데 박 기자님한테 연락이 왔다면서요. 뭐 정치권에서 어떤 뭐 대응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시나요? 어떤 예, 의원님한테 바로 직접 연락 오는 건 아니고 이제 보좌관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의원님께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국회에서 할 일을 좀 하겠다. 어떤 네네. 도움을 주겠냐라는 좀 물음이 있었고요. 네. 그밖에 뭐 그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좀 대책을 보완하겠다.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정치권에서 그리고 대권 후보들도 이재명 후보라든가 심상정 후보님도 네네. 좀 이 청년 이야기를 좀 했고요. 좀 네. 의료 사각지대 그리고 청년 간병 문제가 네. 이번 대선에서 좀 적극적인 정책적인 화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